일본이 독도에서 벌인 짓을 전 세계가 다 봤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2월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감행한 은밀한 군사작전이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에 의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위성이 아무리 우수해도 악천 후엔 절대 못 볼 거라고. 일본 총리실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30cm 초고 해상도로 바닷속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아리랑 7호의 압도적 성능에 일본의 만행이 들통나자 트럼프마저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며 경악했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일본을 등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2024년 12월 중순 도쿄 총리관저 지하 3층 비상회의실. 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굳은 얼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국가안보위기 대응회의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저는 사토 아키라입니다. 일본 내각부 국가안보전략국에서 기술전략 자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두꺼운 기술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감시 역량, 기상 조건별 탐지 한계, 위성 궤도 분석표들이었죠. 평소라면 이런 자료를 넘기며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며칠 전 한국이 아리랑 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우리 분석팀의 평가는 여전했습니다. 악천 후에는 한계가 있다. 야간 감시 능력은 미흡하다는 식이었죠. 저 역시 그런 평가를 믿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회의실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자료를 훑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죠. 독도라고 표시된 작은 섬 주변이었어요. 총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우익 세력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고요. 뭔가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기술적 판단이 뒤섞이는 냄새였죠. 총리 보좌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독도 주변 해역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제한적 행동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날씨가 나쁜 날,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요. 한국의 새 위성도 이제 막 운용을 시작한 상황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기술자로서 오래 쌓아온 확신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총리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사토 씨, 기술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새로운 위성을 감안해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에서는 탐지가 어려운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흔들렸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걸까? 아리랑 7호의 실제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새로운 위성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젊은 보좌관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마다라는 이름의 29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토 씨,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요? 한국은 아직 악천 후엔 아무것도 못 본다더군요. 아리랑 7호라고 해봤자 겨우 열흘 전에 발사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믿는 순간 이미 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리랑 7호 관련 정보들이 몇 장에 걸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해상도 30cm, 하루 여러 번 동일 지역 촬영 가능, 구름투과 능력 향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 우리 분석팀의 평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상 악화 시 성능 저하 예상, 야간 운용 경험 부족, 실전 검증 미완료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펜을 들고 그 문장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눈은 아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위성 정보본부의 이시다 과장이었어요. 사토 씨, 오늘 회의 어땠습니까? 총리님께서 뭔가 결정하려는 분위기던데.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시다 씨, 한국의 새 위성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의미죠? 실제 성능 말입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운용 능력요. 글쎄요, 아직 운용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추정. 그런데 만약 그 추정이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자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을 다뤄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뭘까?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 사흘 뒤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전달된 것 같았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죠. 아리랑 7호 위성 운용 성과 국제참관단 초청이라는 제목이 정중한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일정표를 보니 참관 기간은 사흘, 장소는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련자들과 함께 위성 통제실과 영상 분석실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어요. 새 위성 발사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일정을 자세히 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운용 현장 참관, 영상 분석 과정 시연,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과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좋은 기회네요, 사토 씨. 한국이 자신들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들의 실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보여주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출장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총리실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동해상의 저기압이 발달해 며칠간 악천후가 예상된다는 거였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고 비까지 내릴 거라고 했죠. 야마다 보좌관이 제게 말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사토 씨가 한국에 있을 때 정확히 날씨가 나빠진다니. 그들의 위성이 실제로 어떤 한계를 갖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퍼즐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정말로 그들의 위성이 악천후에서도 예상보다 잘 작동한다면, 만약 우리가 놓친 기술적 진전이 있다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구름층이 두꺼우면 광학 위성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일본의 전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의 실제 능력을 직접 보고 우리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할 기회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총리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자신감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악천후였죠. 참관단은 총 8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일본에서 셋, 싱가포르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한두 명씩 왔더군요. 한국 측에서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박서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싱가포르에서 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박서윤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은 조건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용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구름이 끼고 비까지 내리는 날씨를 좋은 조건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갔죠. 위성 통제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에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현재 독도 인근 해역입니다. 박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선명한 바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30cm 해상도라고 했는데 바다 위의 작은 파도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건 2시간 전 같은 지역이고요. 다른 화면이 켜졌어요. 이건 4시간 전, 이건 6시간 전입니다. 연속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시간 순으로 배열됐어요. 구름이 끼었다가 거쳤다가 하는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구름이 가장 두꺼웠던 순간에도 해수면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었어요. 반복 촬영입니다. 박서윤이 설명했어요. 아리랑 7호는 하루에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지날 수 있거든요. 날씨가 나빠도 기회는 계속 생기죠. 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했던 악천후에는 못 본다는 가정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특정 해역의 미세한 변화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파도의 패턴이 조금씩 다르죠? 이런 변화를 연속으로 관찰하면 수면 아래의 움직임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던 눈이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했던 영역까지도요. 다른 참관자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만약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된다면, 만약 일본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다면, 박서윤이 제게 말했어요. 일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술에 대해서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예상보다 훨씬.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일본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상황 이상 없음. 계획대로 진행.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상황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였죠. 숙소로 돌아온 건 오후 6시쯤이었어요. 대전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는데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일본 본부에서 온 메시지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참관 어떤가? 예상 범위 내인가? 기상 조건 나쁜데 별다른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함. 내일까지 상황 보고 바람.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오늘 본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창문 앞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통제실에서 본 그 화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온 선명한 영상들, 반복 촬영으로 포착된 미세한 변화들, 그리고 박서윤 연구원의 자신 있는 표정. 오히려 좋은 조건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던 악천후를 그들은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밤 10시쯤 일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마다 보좌관이었어요. 사토 씨, 어떠세요? 역시 날씨가 나쁘니까 별로 보여줄 게 없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는 분명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자로서 제가 목격한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그 사실이 불편했죠. 만약 제가 본 것들을 정확히 보고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테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화면들이 나타났어요. 바다 위에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위성의 눈,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영상들, 그리고 박서윤의 말.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용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오늘은 통제실에서 실시간 분석 과정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조직인으로서의 의무.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과 침묵해야 할 현실.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 간단히 보고 후 일정 단축 고려 중.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다시 지웠어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 호텔을 나서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하루 더 정확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인한 후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모든 걸 바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둘째 날 새벽 5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통제실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참관단은 실시간 운용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어제보다 일찍 도착해서 준비 과정부터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통제실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박서윤이 저희를 맞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리랑 7호가 독도 인근을 지나는 궤도 시간입니다. 실제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화면에 궤도 예측선이 나타났어요.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동해를 거쳐 독도 인근 해역을 스쳐 지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 통과 시간은 오전 6시 17분이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윤태성이라는 분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위성 영상 분석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어제 보신 영상들이 어떠셨나요? 윤태성이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연속 촬영 부분이요. 오늘은 더 자세한 분석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레임 간 변화 분석이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을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는 기법이에요. 정확히 6시 17분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독도가 화면 중앙에 또렷하게 보였고 주변 해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상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서윤이 마우스를 조작하자 이전에 촬영된 같은 지역의 영상이 나란히 나타났거든요. 2시간 전, 4시간 전, 6시간 전에 찍힌 것들이었죠. 여기 보세요. 윤태성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파도의 결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정말로 바다의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파도와는 다른 무언가 인위적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자연현상과 다릅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어요. 그 한마디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관자들도 화면을 주시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죠. 윤태성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패턴의 변화는 수중에서 상당한 크기의 물체가 이동할 때 나타납니다. 속도와 방향을 역추적해보면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예상 이동 경로가 점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선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했던 움직임이 모두 포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일본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상황 이상 없음. 계속 진행.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던 눈이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통제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리랑 7호가 두 번째 궤도를 돌아 다시 한반도 상공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영상 분석 과정을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박서윤이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별 영상을 연속으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독도 인근 해역의 영상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났어요. 새벽 2시, 4시, 6시, 8시, 그리고 지금 막 찍힌 오후 2시까지. 총 5장의 영상이 가로로 나란히 배열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같은 지점인데 물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정말 그랬어요. 미세한 차이였지만 바닷물의 색조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이 조금 더 짙어졌다가 옅어졌다가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구름이 끼었다가 거쳐도 동일한 지점을 다시 포착할 수 있는 게 저희 강점입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어요. 반복 촬영의 힘이죠. 화면이 바뀌면서 변화량이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빨간색은 증가, 파란색은 감소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 박서윤이 가리킨 지점들을 보니 빨간 점들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조류 변화와는 다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분석실에서는 짧은 감탄과 긴 침묵이 교차했어요. 참관단 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윤태성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리적 법칙에 기반한 것이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단일 장비의 성능이 아니라 운용체계 전체라는 걸요. 위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싱가포르 관계자가 질문했어요. 대부분 한 번 찍고 끝입니다. 박서윤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같은 지역을 하루에 몇 번씩 찍을 수 있어요. 궤도 설계부터 다르게 했거든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 모델링이었어요. 해수면의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컴퓨터가 입체적으로 재현한 거였죠. 와! 태국에서 온 관계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경외감과 함께 묘한 자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그동안 한국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우리는 개별 기술만 보고 전체 시스템을 놓쳤던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윤태성과 박서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잠깐의 침묵 후 윤태성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에 보고하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당연히 알려야 하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도 확증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4시 윤태성이 최종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윤태성이 새로운 화면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포착된 모든 변화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라 일정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동 속도를 계산해보니 시속 8노트 정도네요. 윤태성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방향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원이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했어요. 지속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연현상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윤태성이 한 장의 요약본을 화면에 띄웠어요. 수중에서 대형 물체의 계획적 이동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참관단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이제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윤태성이 박서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눈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확증이면 대통령실 보고 안건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통령실 보고라니. 그것은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서윤이 참관단을 향해 말했어요. 참관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관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저도 일어나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일본 본부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참관 마무리되면 간단 보고 후 귀국 일정 조정. 특별한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수고했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특별한 변화 없음이라고 보고할 수 없었어요.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확증됐고 기록됐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 시내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중간 지점의 진실은 달콤하지 않았어요. 무게만 남았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앉았을 때 제게는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을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밤 9시쯤부터 일본 본부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확인이었어요. 내일 오전 귀국 항공편 예약 완료. 특별보고 필요사항 있으면 연락 바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톤이 달라졌어요. 현지 상황 이상 없음 확인됨. 예정대로 계속 진행. 기상 조건상 별다른 관측 성과 없을 것.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쪽에서는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목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밤 11시 한국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추가 브리핑 준비 중.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는 거였죠. 자정 무렵 일본 야마다 보좌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토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예상과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글쎄요. 그들의 기술 수준이. 과시용 데모였나 보네요. 실제 운용 능력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분석이 틀릴 리는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전 시내의 불빛들이 점점이 켜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1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총리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작전 진행 상황 양호. 기상 조건 최적. 예상 시간대로 실행.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양쪽이 서로 다른 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다는 걸요. 일본은 여전히 은밀함을 믿고 있었고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양쪽의 시간 압박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한쪽은 계속 부정하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본부에서 온 거였어요. 모든 준비 완료. 실행까지 6시간. 최종 확인 완료. 저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화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시간차 영상들, 변화량 분석, 이동 경로 추적, 그리고 윤태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선택을 미루는 동안 사태는 스스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부정은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양국의 시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한국 측의 추가 브리핑을 끝까지 듣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그때 이미 직통 외교 카드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새벽 5시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었어요. 사토 씨, 죄송합니다만 오전 일정이 변경됩니다.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어서요. 1시간 후 다시 항우연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독도 인근 해역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좌표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위도 37도 14분, 경도 131도 52분. 시간 스탬프도분 단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실의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시간대별 영상이 나타났어요.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각 영상마다 같은 지점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같은 좌표, 같은 패턴, 하지만 다른 시간이었죠. 부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동일 지점에서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확인됐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일본 본부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작전 개시. 계속 진행. 저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화면의 좌표와 시간 기록을 보고 있자니 제가 믿어온 모든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못 본다는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박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3차원 모델링이 시작됐어요. 해저 지형과 수중 이동체의 예상 경로가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크기는 약 110m, 속도는 8노트, 방향은 독도에서 일본 연안으로. 분석 결과가 하나씩 화면에 표시됐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기술자로서 이런 상황을 맞는 건 패배 선언과 같았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력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외교부로 넘어갑니다. 윤태성이 말했어요.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보안 전화가 울렸어요. 누군가가 받더니 짧게 통화를 한 후 윤태성에게 무언가 귀띔했습니다. 윤태성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사토씨, 양해해 주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일반 참관자로는 참석하기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가정은 정말 무력했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통제실의 불빛이 더욱 밝게 켜져 있었어요. 대통령 직통 통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대전 시내의 평범한 오후 풍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깊은 밤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에는 일본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예정대로 진행 중. 기상 조건 최적. 별다른 문제 없음.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들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하는 건지. 오후 6시쯤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사카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아키라야,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키라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어릴 때 말이지, 친구 장난감을 실수로 부러뜨린 일 있었잖아.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의아했어요. 그때 너 며칠 동안 고민했었지. 말할까 말까 하면서. 기억나? 기억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로봇 장난감을 떨어뜨려서 부러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셨죠. 맞아.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했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도 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너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분명히 옳은 일 때문일 거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단다. 하지만 그걸 피하면 평생 마음이 무거울 거야. 엄마는 내가 당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겨울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구름도 걷히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소음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두려움이 서서히 결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본부에 보낼 메시지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보고서를요. 용기는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밤 9시, 저는 마침내 진실을 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특별 화상회의에 참관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사토 씨, 양국 간 중요한 소통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술 전문가로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 청사의 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죠. 정확히 10시 30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이 2개로 분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최고 위급 회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총리님, 급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요.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스크린에 제가 어제 봤던 바로 그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시간대별 촬영 이미지들, 좌표가 정확히 표시된 화면들이었어요. 이건 저희 아리랑 7호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북위 37도 14분 23초, 동경 131도 52분 17초 지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시간 스탬프가 선명하게 표시된 연속 촬영 장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동일 지점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들이었죠. 방향과 속도, 크기까지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시속 8노트로 독도에서 일본 연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110m급 수중 물체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였거든요. 이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어요. 30분. 대통령이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 한 단어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30분 안에 해당 수중 물체의 철수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 영상과 분석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시간, 장소, 경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시계가 나타났어요. 29분 47초, 29분 46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택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이제 행동만 남아 있었거든요. 회의실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주권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의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중단된 후 일본 측 화면에는 연결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외교부 회의실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계는 계속 째깍거렸고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몇 시간의 협의 시간을 주는데 30분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쿄의 총리관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15분이 지났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보좌관이었어요. 사토 씨,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한국 외교부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총리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모든 작전이 중단됐다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때 화상회의 화면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친 표정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총리실 뒤편으로 여러 관료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중단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즉시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총리가 의자를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희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 한국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항우연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 확인됨. 수중 물체가 일본 연안 방향으로 이동 중.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이었다면 왜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교부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사토 씨,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강함은 힘을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공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 시대의 전환점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도쿄 시내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 서 있었습니다.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국가안보전략국 기술전략 자문 책임자를 지낸 사토 아키라 씨입니다. 최근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 참관단으로 다녀오신 후 중요한 증언을 하시겠다고 나서주셨는데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한국의 감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죠. 특히 악천후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리랑 7호는 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같은 지역을 하루에 여러 번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연결해서 분석하면 수중 물체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제가 촬영해온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항우연 통제실의 모습, 실시간 위성 영상, 그리고 분석 과정들이었죠. 이건 독도 인근 해역을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30cm 해상도로 바다 위에 작은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어요.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곳을 반복 촬영하면서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모든 움직임이 네, 다 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포착되고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김도현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태극기를 들고 계셨던 그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걸 보려고 매번 온다고 하셨던 분 말이에요.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땅을 우리 눈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고요.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인정해야죠.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제 보이는 나라가 됐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자신만의 눈을 갖게 된 거죠.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제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 김소연 교수라는 분에게서 온 거였어요. 사토 씨의 용기 있는 증언 잘 봤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쿄 시내를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당당한 보이는 나라의 눈으로요. 준비한 국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